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7세의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신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매일 아내의 구박과 무시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까지 모욕을 당하고 취미 생활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분이 내린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이면서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던 때만 해도 저는 충분히 준비된 노후 생활을 시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덕분에 매월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럭저럭 모아둔 저축도 있었죠. 이제야 비로소 여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퇴직하는 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고 아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직 후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퇴직 후 첫 달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제 하루는 눈치와 구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6시에 기상해서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어서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어요. 조용히 신문을 펼쳐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제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시선에는 그런 모습마저 거슬렸나 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빈둥. 이제 할 일 없다고 아예 포기한 거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계속 머무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장 보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할수록 아내의 불만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아이고, 그걸 빨래 개는 거라고 해? 다시 해요. 장 보면서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아무거나 사면 어떡해? 청소기 돌린 게 맞아.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그대로인데 이거 안 보여?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박과 잔소리만 늘어갔어요. 더 서러웠던 건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하고 브런치 카페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단 한 번도 함께 가자고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 만나러 나가요. 그리고 당신이 끼어들 일이에요.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어요. 외로움과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갔지만 그것조차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30년 동안 친구들과 쌓은 관계가 있을 테고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면 어색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이라도, 정말 가끔이라도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퇴직하면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도 많이 하며 재미있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건 그냥 나만의 착각이었죠.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겨워. 이제 당신이 알아서 먹어. 그래서 저는 조용히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못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기면 되니까 좋겠네. 가족들 식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순간 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마저도 구박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차리기 싫다면서 먹지도 말라는 거야? 속으로는 그런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아내가 외출했을 때가 편할 정도였으니까요. 예전부터 저는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틈틈이 강가에 나가 낚시줄을 들이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어요. 퇴직 후에는 시간도 많아졌으니 취미 생활을 더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또 돈 쓰러 나가는 거야? 돈 안 드는 취미 생활도 많은데 굳이. 아내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워. 결국 낚싯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싶어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지금 서예 배워서 뭐 할 거야? 돈도 안 되는 거.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기타라도 하나 배워볼까 싶어서. 중고 기타를 알아봤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 취미 생활에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더 벌어오겠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저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던 겁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으며 소소한 취미라도 즐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사치라는 거였어요. 주변 지인들도 이 부분에 많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몇만 원짜리 취미 활동도 허락받아야 하는 노후가 제대로 된 노후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내의 걱정도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의료비도 많이 들 테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만 원짜리 취미 활동도 허락받아야 하는 노후가 과연 제대로 된 노후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무심히 이런 말을 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시간만 축내고 집에 있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죠.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버틴 끝에 겨우 연금이라는 안전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마저도 아내에게는 축내는 돈이었고 67세 노인에게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당장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축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일 뿐이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저는 더 이상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가장 참기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와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게 된 날이었어요.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직장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지겨워 죽겠어.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면서 말이야.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내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그때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그 말에 저는 웃어보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어요.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저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단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바뀌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애도 있는데.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이도 어린데 늙은이 마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 찌릿하고 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누워서 눈을 감아도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로 이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아내가 그동안 관리해 왔던 저축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어요. 30년 공직 생활 동안 조금씩 모은 돈들이었죠.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재산은 아내와 절반 나눈다고 치면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손에 남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원룸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준비하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계부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눠 가진 뒤 작은 전세집을 구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맞춰보았어요.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 보며 살아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재산을 절반 나누고 나면 가진 게 줄어들겠지. 하지만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다.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된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이지만 이제는 그 절반을 내려놓고라도 제 인생을 찾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주변 지인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불행할 뿐이에요. 라며 위로해 주시기도 했고요. 며칠 후 아내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오가는 아내의 모습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어요. 캐리어에 여러 옷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전화기 너머로 친구와 신이 나서 웃고 떠드는 모습. 그런 아내를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 활력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이나 배려는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나 이번에 일주일은 집에 없어.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경험해보라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어요. 밥은 미리 안 해놨어. 반찬도 안 사놨으니까 알아서 해먹어. 청소든 뭐든 다 스스로 해봐.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시험을 치르듯 떠나는 모습이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저를 남편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남아있던 애정이나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도 되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며 당당히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입으로 내뱉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아내와는 도저히 더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매일 구박과 무시가 일상이 되었고 가족들 앞에서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연금, 저축, 부동산, 예금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죠.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입니다. 그렇다면 팔고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절반은 아내의 몫이 되겠네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이나 내줘야 한다니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재산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변호사는 덧붙였어요. 거주할 곳부터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룸이나 전세집을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생각해 두셔야 하고요. 이혼은 합의하시면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묘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비록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길이 눈앞에 보였거든요. 아내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에 쇼핑백을 든 아내가 들어왔어요.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 후 또다시 폭풍 잔소리를 이어갔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 빨래는 왜 이렇게 하고? 바닥 청소는 하기는 한 거야? 여행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아, 정말 싫다. 트집을 잡았고 저에게 잘 지냈어요? 라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에 들린 쇼핑백과 휴가를 다녀온 사람의 당당한 웃음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식탁에 마주 앉자 아내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요. 내 친구 남편은 여행 경비 다 대주고 공항까지 또 데리러 왔더라고.
우리 집 남편이랑은 너무 비교가 되죠. 말끝이 흐르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아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아왔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고. 당신도 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아내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 아니,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 재산은 당신과 반반으로 나눌게. 난 돈 많이 없어도 괜찮아. 돈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아. 나도 이제는 편하게 조용히 좀 살고 싶어.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 안은 고요해졌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 뒤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딸은 이미 시집을 갔고 아들은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린 지 오래라 큰 충격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어요.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엄마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이 그렇다면 저희는 괜찮아요. 예상과 달리 딸은 제 결정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을 위해 선택하셨다면 존중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자식들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저는 곧장 원룸을 구했습니다. 집을 팔고 정리하기 전에 우선은 제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곳은 6평 남짓한 방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 낡은 에어컨이 달려있는 원룸이었습니다. 크게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맡아왔던 사소한 일들이 제게는 큰 벽처럼 다가왔어요. 딸이 와서 간단히 살림을 알려줬는데 저는 하나하나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세탁기는 이렇게 맞추고 세제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끄덕였지만 혼자 남았을 때는 세탁기를 잘못 돌려서 옷감이 줄어들고 말았어요. 밥솥에 쌀을 씻어 넣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물을 맞추지 못해 죽처럼 질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딱딱하게 되기도 했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이제는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국물이 넘쳐서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되었어요. 청소기도 처음엔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이 좁으니 대충 쓸어도 될 줄 알았는데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서 금세 답답해졌어요. 냉장고 관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빨래를 잘못 돌려서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한 적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내에게 혼났을 텐데 이제는 혼자 웃으며 다음엔 색깔별로 분리해서 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원룸에서 매일같이 독립을 배워갔어요. 하루하루 불편함을 겪으며 동시에 제 삶을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라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 후까지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원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답답했고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가서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동네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단순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67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어요.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들어와 작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밤 늦게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 늦게 퇴근하고 맥주 한 캔 집어가는 직장인,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고 가는 단골 손님들. 젊은 대학생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가끔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는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서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어요. 이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변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한 지인분은 잘하셨다. 돈 안 벌고 쓰기만 하는 사람은 그 고마움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평생 고생한 남편과 오순도순 여생을 보냈어야지 라며 안타까워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아내 눈치를 보며 미뤄뒀던 일들도 하나둘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중고 기타 하나를 샀습니다. 서툰 손가락이지만 줄을 튕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손가락이 아파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돈 아깝다,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꾸준히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되었어요.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 때에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서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붓을 잡았어요. 먹을 갈고 반듯한 글씨를 쓰는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어요. 집을 팔고 재산을 분할하고 나니 여유 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연금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비싼 음식을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가끔 치킨 하나 시켜서 혼자 먹는 소소한 사치도 즐길 수 있고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늘었는데 요리하는 재미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간단한 볶음밥이나 김치찌개 정도는 이제 제법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을 쓸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기타 학원비를 낼 때도 서예 용품을 살 때도 아무도 그 돈이 아깝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이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돈과 자유는 2배가 되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신경 쓰게 된 부분은 건강관리였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챙겨주던 것들을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했거든요. 병원 예약도 제가 하고 약도 제가 챙겨 먹고 정기검진 스케줄도 제가 관리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오히려 제 몸 상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도 새로운 습관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어디 가냐고 묻는 게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죠. 산책하다 보면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내와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제가 이러다가 말겠거니 했대요. 그리고 저보고 정신 차리라며 이혼을 거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재산 분할에 집중했어요. 집은 당연히 반반이야. 저축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말이야. 나는 여태 집안일을 하면서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뭘 하라는 거야. 알겠어. 법대로 나누자. 집을 팔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왔어요.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도 제가 가진 몫으로 작은 전셋집 보증금을 내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축도 반반 나누고 각자 쌓아둔 적금도 정리했어요. 40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의외였던 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기타 학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수강생들과 연주회도 준비하고 가끔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가 대단해요. 처음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활력이 되었어요. 딸과 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을 때만 만났는데 이제는 저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엄마는 저희가 잘 모실 테니까 아버지는 삶을 즐기세요. 자식들도 그동안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참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편했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기타 들어볼래요? 서툰 연주를 들어주는 손주의 모습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일도 없었어요.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밤늦게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좋았어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기타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동요 수준을 넘어 여러 곡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편의점 일도 1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주니까요.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잡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주변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건강하게 잘 살아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은 혼자 사는 게 참 좋다, 외롭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유가 이런 거다라며 공감해 주시기도 했고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불행할 뿐이에요. 먼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 분할, 주거 문제,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세요. 요리,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넷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한 지인분이 내 인생 내 삶은 내가 지켜내야 해요. 배우자, 자식들이 안 챙겨줘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등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돈과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선택 잘하셨다. 수고하셨어요. 남은 인생 편하게 사세요. 혼자도 나쁘지 않아요. 같은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늙어서 부부간 스트레스는 곧 죽음이다. 이혼하거나 최소한 별거라도 해야 여생이 편안하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어. 한 분은 평생 돈 벌어왔으니 이젠 마누라가 돈을 벌어와야지. 자기는 편하게 집에 있으면서 은퇴한 남편을 구박하나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돈 버는 기계는 고장 나거나 멈추는 순간 버려집니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정말 뼈에 와 닿더라고요. 실제로 혼자 살아보니 말씀해 주신 대로였어요. 혼자 사는 게 참 좋아요. 외롭지도 않아요. 그냥 일 끝나고 막걸리 마시는 게 낙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소주 한잔 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부부가 평생을 함께하는 삶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해야지라는 말씀도 있었고, 라면 끓이기 전에 부인도 먹을래라고는 물어봐야지 싶어요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 제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구박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은 미성숙한 건 둘 다 똑같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분에게 이혼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 지인 중 한 분이 꼭 이혼이 아니라도 따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분은 조론도 생각해 보심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주셨고, 이혼보다는 멀리 떠나세요 라는 조언도 들었어요.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